예, 안녕하십니까. 이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분별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교하고 분별하고는 직접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교는 뭐 무아, 자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뭐 분별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웬일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근데 이제 이 분별은 선불교에서 이 선종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째서 이제 선종에서의 교리 있지만 그 불교 일반의 교리가 갖고 연결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이 분별에 관해서 제일 유명한 얘기는 그 선종의 선종의 이제 이렇게 일조가 이제 달마대사죠. 달마대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이렇게 그 다음에 팔을 끊어서 이렇게 저기 받치면서 이렇게 이 범민을 얻고 범민을 끊고 이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이렇게 해가 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조가 승찬이라는 스님이지요. 그 승찬이라는 스님이 이제 그 신신명이라는 책에서 그 지극한 지도문안 유혐간택 뭐 단막증의 통현명백이라고 이렇게 그 한자말로 이렇게 얘기되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쓰신 게 있습니다. 뜻은 그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이렇게 가려 선택함을 꺼려할 뿐이다. 오직 애증을 떠나면은 모든 사태가 통현명백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은 이제 선종 그 많은 스님들 그 선종의 선승들은 대단히 이렇게 이 말씀들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잘한다는 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적확한 얘기를 그냥 팍팍 찌르듯이 하기도 하고 뭐 누구는 이제 우주적 스케일의 농담 이런 것들 그런 이 우주적 스케일의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이 이제 조주라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에 그냥 속된 말로 말빨이 좋아서 이 구순피선이라고 이렇게 입술을 뜻하는 말이죠. 구순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이렇게 유머 감각을 가진 스님인데 이 조주 스님이 이제 이 3조 승찬 스님의 이 신신명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그러니까 이 가려 선택함을 꺼려하면 된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자주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책으로 기억한다는 벽암록에 보면은 벽암록 제일 첫 번째에 이제 달마대사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조주 스님의 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죠. 그걸 보면은 이 벽암록이 100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나온다. 달마대사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란 뜻입니다. 그런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건 사람의 목소리야 이렇게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끽끽 빽빽 이상한 소리를 내면은 저거는 무슨 동물의 목소리도 아니고 저건 쥐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잖아요.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건 바이올린 소리구나, 이건 해금 소리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건 음악이구나, 이건 소음이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통 분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분별하는 활동들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밥 먹으려고만 해도 이게 먹을 음식인지 아니 밥인지 반찬인지 음식인지 음식이 아닌지 이게 쓰레기로 가야 될 건지 음식물 쓰레기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도 다 이 분류하고 하는 활동 전체가 다 분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사실 이제 그런 것 어떤 이게 무언가 이건 뭐지 식별하는 활동, 구별하는 활동 모두를 이렇게 분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선종에서 특히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부처도 따로 찾을 거 없고 일상생활에서 이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구별, 식별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라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이 분별이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 이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구별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사실 이 구별하고 식별하는 행위로 보면은 이거는 이쪽 이 음식물의 범주, 이쪽에는 쓰레기의 범주에 넣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딱 그거까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하면 버릴 것, 더러운 것, 음식물 하면 먹을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거기 달라붙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놈 하면은 이거는 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밥 같은 책 그러면 아주 소중한 책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냐 쓰레기냐를 평면적으로 분류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분류를 할 때 좋은 거 나쁜 거의 개념들이 거기 어떤 판단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버릴 거고 나쁜 거고 더러운 거. 음식물은 그렇지 않은 거. 선, 악, 호, 오 이런 판단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똥이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은 똥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느새 하면서 이렇게 부지중에 이제 그 인상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똥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특정하게 생긴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여러분은 그것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더러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거기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떠오를 때 그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상, 이 재현, 이런 말인데 재현인데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고 출석하고 보여주는 건데 리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에다 뭐가 하나 리는 다시라는 뜻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시 붙은 게 나타나는 거, 같이 붙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똥이 그런 겁니다. 똥을 그냥 사물로만 그냥 쿨하게 사물로 표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똥은 그냥 그 하나의 사물로서 프레젠테이션인 건데 거기에 하게 만드는 어떤 냄새 혹은 더러운 이미지들이 달라붙어서 할 때 그것은 그 똥이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리프리젠트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음식물도 그렇습니다. 음식물에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한국 분들은 이렇게 고수 넣는 음식들 불편해 하시는데 이 고수 냄새 딱 맡으면 이거 고수잖아라고 식별을 하지만 식별하는 순간 뭐야 이거 역하잖아 먹을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게 달라붙어서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 그럼 난 싫어 라고 하는 이런 혹은 난 좋아 이 싫어 좋아가 따라다니는 거지요. 혹은 이제 시체들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분이어서 그 옆에 병 간호를 하던 분이라도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된 순간 우리는 그 시체를 대할 때 두려움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죽은 시체가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시체하면 언제나 두려움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는 그냥 이 신체가 숨쉬지 않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전환된 것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사물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물을 볼 때랑 시체를 볼 때는 아주 다르지요. 그게 분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두려움이 달라붙은 어떤 대상으로서의 사물을 보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오 좋고 싫음 혹은 이제 그 애증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특정한 감정 같은 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물의 감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원래 모든 사물에 이런 게 달라붙지는 않죠. 그래서 어린 애들 보면은 똥을 더럽다고, 애기들 보면 똥을 더럽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지금 키워보셔서 다시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똥 갖고 퍼 바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텐데 얘들은 한다고. 얘들은 왜 그런가? 더럽다는 표상, 더럽다는 생각, 그런 게 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 점에서 더러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분별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묘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짓궂어 보이는 실험을 했답니다. 초콜릿으로 이 똥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고서는 초콜릿입니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괜찮습니다. 못 먹더랍니다. 근데 꼬마들, 애기들 갖다 주니까 잘 먹더랍니다. 이게 그 차이인 겁니다. 사실은 그건 초콜릿인 겁니다. 근데 똥 모양으로 만드니까 아니 이건 똥인데 다 초콜릿인 걸 알아도 먹기가 찝찝하게 만드는 거리감, 불편함 이런 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때 오해하게 만들지요. 이건 초콜릿이야 라고 생각하게 이게 맞는 건데 알면서도 초콜릿이지만 하면서 꺼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못하지요. 올바른 식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달라붙으면은 이제 그 달라붙어 있는 그 2차적인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2차적인 게 먼저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서 식별하기 전에 분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올바른 식별이 불가능해지겠지요. 정확한 식별을 하는 게 아니고 실어 조화가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 내지는 선판단, 그러니까 판단 이전에 이미 달라붙은 것들에 의해서 선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심히 보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그건 이거잖아 라고 이렇게 비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가 그래서 이번에 성적을 굉장히 이렇게 시험을 하나 못 봤다. 왜 그랬는가를 듣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성적에 굉장히 애착이 많고 공부를 잘해야 돼라는 분별심이 강한 분이라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은 그 애가 잘하던 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잘 들어보게 되지 못하고 네가 하면서 이렇게 비난의 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걔가 그렇게 시험을 망친 이유를 듣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요새는 뭐 이렇게 이런 부모님들 많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애착이 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래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강하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흔히 벌어지게 되고, 이제 이게 자식으로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비난부터 하면은 말을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은 미움의 감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이 관계를 망쳐버리는 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성적을 걱정하는 것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좋은 의도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분별이 딱 게재돼 가지고서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면은 불행한 사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똥이니 뭐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말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이런 얘기는 이렇게 듣지 말라 그래도 귀 기울여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이것 좀 들어줘라고 해도 알았어 듣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흘려버리게 되죠. 이미 선판단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이거잖아라고 하는 이 분별이 딱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안 들립니다, 얘기가. 혹은 그 얘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맞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뭐 예술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떤 음악을 즐기시는지 모르겠는데 락음악을 혹시 이렇게 락음악 즐겨 드시는 분이 있나요? 메탈 음악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도 이거 하면 그 시끄럽지.
그러니까 일단 시끄럽다라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락 음악은 다 시끄러워 라고 하면서 그래서 듣기 싫어 안 들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줄 몰라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시끄럽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기타 치는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이 소리를 이렇게 디스토션을 건다라 그러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소리로 이렇게 이 음파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소음 같은 걸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심지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음악적인 이유 이런 게 있는 건데 사실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음악이 어떤지는 들어볼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시끄러운 음악들은 내 인생과는 아예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 들을 때마다 저거 소음이지라고밖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근데 20세기 현대 음악에서는 사실은 그 소음이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음악의 소재다라고 이런 식으로 쭉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20세기 음악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별심 때문에. 클래식 음악 듣는 분들도 뭐 많지만 클래식 음악 듣는 분들도 대부분 그 음악 들을 때 이제 말러라든지 누군지 이렇게 20세기 초반에 이렇게 후기 낭만주의에 속하는 이런 분들 음악까지는 많이 듣는데 쇤베르크 이후에 아주 현대 음악은 잘 안 듣습니다. 아주 그거 이상한 소리 나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음악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음악도 있습니다. 이 1960년대 나온 음악들 보면은 현대 음악인데 아주 특이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특이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나름 이렇게 흥미로운 음악들이 있는데 일단 거기는 시끄러워라고 하는 분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안 듣게 되니까 그런 음악이 있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는 베토벤, 브람스 뭐 물론 좋은 음악이지만 그 21세기가 됐는데 음악은 여전히 19세기 걸 듣고 있는 거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뭐 이런 일들이 그 분별심에 만든 벽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 정치인들 이렇게 이 아이들 애들의 그 투표권 몇 살로 낮추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잘 안 주려고 하는 중요한 논리적인 이유가 그런 거죠.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뭘 알아?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애들이 뭘 알아라고 이거 정말 유심히 보면은 요새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이 똑똑한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야 우리는 대학 때도 못했던 이런 생각들을 요새는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애들이 뭘 알아?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미숙하다라는 그런 분별심이 딱 애들 하면 미숙함. 아직 덜 떨어졌어 라고 하는 게 딱 거기 분별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 애들이 하는 얘기들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애들 얘기 안 듣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애들이지요. 자기들 배울 건데. 근데 교육정책 만들 때 애들 데리고 공청회 하는 거 보셨어요? 애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전부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애들 입장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중요 당사자인데 니들이 뭘 알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대신 알려주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런 건데 그것도 다 그런 분별심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죠. 애들이 교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애들이 도대체 뭘 배우고 싶은지를 좀 넓게 들어보고 애들이 말할 기회를 자꾸 주고 그렇게 말할 기회가 많아지면 애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할 거고 더 현명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할 기회가 없으면 말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생각에서 멀리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할 기회가 생기면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거든.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도 우리 지혜라는 것들에 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 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이제 그런 것도 분별심이 막은 벽 같은 건데 그래서 이 1961년에 그 이태리의 그 피에르 만초니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재밌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 제목을 예술가의 똥이라고 붙여놓고서는 자기 실제 똥을 통조림을 만든 겁니다. 30g씩 담아가지고서 통조림을 90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예술가의 똥 했고 전시하고서는 통조림 하나에
그 30g의 금값을 받고 팔았답니다. 다 팔렸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이렇게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라고 하는 그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 안 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몇 년이었던가 2002년에 그 작품을 하나 소장을 하고 싶어서 이제 살려고 했는데 얼마 줬냐면은 33,000달러 줬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서 산 겁니다. 4천만 원짜리 똥. 근데 똥도 하여튼 잘 만들어 팔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경우라고 하겠는데 이 사람은 왜 이걸 했을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똥은 더러운 것, 배설물, 예술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식의 분별심들, 사실 그런데 현대예술은 이런 분별심들을 깨는 거에서 현대예술은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 뒤샹의 유명한 그 이 변기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이렇게 남자 소변기 갖다 놓고서 샘이라고 써가지고 딴 사람 서명해서 쓱 밀어놓고서는 이게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버렸을 때 레디메이드라 그러죠. 예술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사다가 쓱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무슨 예술이야. 왜냐하면 예술은 다 예술가가 직접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그에 앞서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자전거 바퀴 사다가 거기다 그 의자 스툴 같은 데 뚱뚱 박아놓고 작품이라고 내놓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손으로 장인적으로 만들어야 예술이다? 그게 예술의 본질, 그게 누가 그렇게 예술을 정의한 적이 있어? 이렇게 반문을 했던 건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진짜 변기에 불과한 거를 뚝 그냥 가공도 안 하고 뚝 넣었을 때 이게 예술 작품이다. 이게 뭔가 이렇게 되면서 예술이란 도대체 무언가를 근본에서 다시 묻게 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술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거니까 추의 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것이 예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9세기 중반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보들레르라는 분이 이렇게 보들레르라는 사람 이후에 이제 시가 현대 시라고 불리게 되는데 보들레르는 이제 그 한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악의 꽃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선, 진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악의 꽃,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아름다움의 상징인 것처럼 돼 있던 것들 악을 딱 연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시체 이렇게 막 구더기들 이런 걸 시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시에서 다뤄? 이건 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이건 추잖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살이 썩어가는 세계가 우리 세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더러운 것 속에서 미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지 이 더러운 걸 떠나서 미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상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반문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다시 묻는 겁니다. 악하고 꽃, 악하고 미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추하고 미가 연결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그런 예술에 대한 그 기본적인 분별심을 와해시키면서 사실은 현대 예술은 시작이 됐거든요. 문학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이 새로운 음악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훨씬 그보다 오래 전이면 이렇게 그 선승 유명한 선승 가운데 운문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운문종의 개조이시기도 한데 이 운문 스님이 이제 어떤 학인이 와갖고 스님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뒷간 똥막대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 사람이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란 깨달은 자고 뭐 등등 이런 생각을 갖고 했을 텐데 거기다 대고 똥막대기라고 해버리는 순간 네?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판단이 확 멎어 버렸을 겁니다. 이건 농담을 한 게 아니고 깨우친 고승이 이렇게 핵심을 알려주는 건데 똥막대기라고 하니까 근데 부처는 막 좋은 것이고 좋은 이미지 다 붙여놓고 똥 혹은 이제 세간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다 나쁜 거 붙여놓고 그런 분별심 자체가 거꾸로 부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분별심을 버리면서 똥 속에서 부처를 볼 수 있을 때 거꾸로 부처에 대해서 우리는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쨌건 간에 이제 그렇게 부처에는 좋은 거 다 붙여놓고 이 범죄자 이런 데는 이제 나쁜 거 다 붙여놓고 이런 식의 분별 이런 게 오히려 진상을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전에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도둑질을 한 어떤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이 왜 도둑질을 했을까? 얼마나 배고프면 도둑질을 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한영의 진실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 도둑질인 건 누가 봐도 분명하잖아. 맞지. 그런데
그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왜 했을까를 묻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도둑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왜 남의 걸 가지고 나쁜 짓을 했네. 근데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할까? 하고 싶어 할까?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이렇게 이 턱없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짓인 걸 알면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너 나쁜 짓을 했네가 아니고 왜 이 나쁜 짓인 걸 알면서 왜 했을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사실 재판정에서 이 판사들이 피고를 따져가지고 묻는 것도 다 이런 겁니다. 다 범죄자인데 왜 했을까? 그걸 따져서 왜 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따라서 똑같은 살인자에 대해서도 누구는 무기징역을 주지만 누구는 3년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아주 크게 달라지는 건데 그건 바로 왜 했을까를 이렇게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살인 그럼 무기징역 이렇게 기계에 넣고서 그냥 인공지능이 뚝뚝뚝뚝 하게 하면 되죠. 근데 인공지능이 하기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나쁜 짓을 왜 했을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별에는 꼭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내지는 척도라는 게 있어야지 분별을 하게 되니까. 아까 이제 이렇게 예술이란 아름다움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척도죠, 척도. 근데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떤 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가? 뭐가 아름다움인가? 그거는 사회적으로 다르고 사람들마다 많이 또 다릅니다. 근데 이 사실은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척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척도가 가지고 있는 힘 내지는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거기다 작용시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심지어 나는 그 척도라고 분별을 하면서 내가 권력을 사용한다든지 힘을 거기다 작용시키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물리적인 그 힘이나 권력까지도 가동시키는데 예를 들면 예쁜 얼굴에 대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미적 척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는 고등학생들 이렇게 입시 끝나고 나면은 방학 되면 다 성형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전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제 가까이 있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친구가 보니까 자기 딸 때문에 이렇게 성형외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쁜 얼굴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눈 크고 쌍꺼풀 지고 코는 높고 광대뼈는 들어가고 갸름하고 턱선 부드럽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왜 이게 예쁜 얼굴이죠? 아니 저희 김연아처럼 그렇게 쌍꺼풀 없이 찢어진 눈 얼마나 예뻐요. 저 김연아 얼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예쁜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그 척도는 그게 아니에요. 둥그렇고 쌍꺼풀 지고 없는 쌍꺼풀 그리잖아요. 눈 작으면 찢잖아요. 그다음에 코도 높아야 되고. 근데 왜 그게 왜 예쁜 얼굴이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예쁜 얼굴이라고 하는 그 척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혹은 남의 얼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깎고 집어넣고 문지르고 찢고 하는 거 폭력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척도가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훨씬 그러니까 폭력적인 힘까지도 갖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해서 훨씬 더 강력한 왜냐하면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때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알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폭력을 행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폭력이 사실 척도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할 때마다 그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논란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이제 특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데 보면 특히 더 그렇지만 자기가 정의나 진리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거기다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목숨 건 듯이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과 싸울 때 자기가 정의와 진리의 편에 있다라고 믿을 때는 남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정의와 진리 편에 있는데 저거는 불이고 거짓이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자기 또한 나름대로 정의, 진리의 편에 있다고 믿고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의 정의와 하나의 진리가 있겠어요?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는 건 진리에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얘기를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그 얘기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겠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도대체 왜 이걸 이해 못하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화해 가능성은 없고 폭력적인 싸움밖에 이어질 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의와 진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훨씬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전쟁은 전쟁 당사자들은 다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해결 안 되는 게 종교 전쟁이에요.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쟁의 수많은 것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데 종교 전쟁은 하나의 각 서로 다른 진리, 서로 다른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자기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상대방을 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죠. 신이 다르고 정의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각자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고 정의니까 자기가 물러설 이유가 없고 상대편이 와해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이것은 무릎 꿇는 게 정의의 승리. 내가 포기하는 건 정의를 포기하는 거. 이렇게 되면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양보도 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타협을 하고 진리를 타협을 해. 타협하는 순간 정의가 진리가 아니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전쟁들은 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진리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은 이 진리의 희생자가 진리로 인해서 죽는 자가 아니고 진리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걸고 진리 위해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의 사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어, 정의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그때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 아닌 모든 것들은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은 불의가 되어버립니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은 처참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악의 범주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아주 이렇게 난감한 사태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종 있는데요. 꼭 이렇게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오면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왔다 그러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보자마자 깔깔대고 박장대소를 하셨을 거고 아마 이제 여기 그 담당하시는 그 방송국에서는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방송 못합니다 이러면 얼른 가서 옷 사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무슨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럼 왜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안 입으니까. 안 입는 거는 입으면 남들이 웃으니까 못 입게 하니까 안 입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좀만 용기가 있었으면은 학생들 수업하는 그룹에 한번 들어가서 수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겁니다. 이 분별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겁니다. 미감도 사회적인 거고 이런 그 척도도 다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혹은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지 치마를 입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이미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이상한 놈이야 라고 하는 분별이 거기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누구를 하려면 대단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남자들 옷은 굉장히 단조롭잖아. 그런 분별이 다른 종류의 미감, 다른 종류의 그 옷차림의 가능성, 의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할 거라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다른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폭력적일 수도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옷을 역시 그래도 참고 바지 입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좀 소심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다행인데 이런 그 선악의 분별 때문에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늑대가 그렇습니다. 늑대. 그 서양에서는 여러분들도 뭐 이솝 우화니 무슨 얘기 서양의 많은 그 우화나 동화들 많이 어렸을 때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늑대와 양이죠. 양은 착한 동물, 선한 동물의 상징이고 늑대는 나쁜 놈들 뭐 이런 거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이거 사실 동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데 다들 그 동화를 너무나 진지하게 읽었던 탓인지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포함을 해서 그 늑대는 악한 동물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그 어떤 스탠리 영이라는 그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늑대들은 피해 굶주려 살인하는 100% 죄인이며 모든 늑대는 살인자다. 생물학자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늑대들은 전부 이렇게 이 범죄자다, 살인자다라는 이런 악당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유럽인들이 이제 그 미국에 이렇게 왔을 때 거기 늑대, 코요테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밤에 자고 있으면 늑대 소리가 후 하는 소리가 이제 맨날 들리는 이게 악의 소리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수적인 도덕주의자, 이 악의 무리를 징치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이 도덕주의자, 그리고 진보적인 자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손을 합쳐가지고서 늑대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기로 이렇게 그래가지고서는 늑대를 잡아면 한 마리당 얼마씩 돈을 준 겁니다. 총으로 잡든 독약으로 잡든 뭘 해도 상관없이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사이에 늑대가 거의 멸종하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늑대 소리 안 들립니다. 어디 가도. 코요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셉 보이스라는 유명한 독일의 그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백남준하고도 굉장히 친했던 친구여서 한국엔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유럽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알려지는 바람에 이제 미국에 74년에 이제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전시를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시 제목을 나는 아메리카를 좋아하고 아메리카는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이렇게 이 비아냥되는 이 제목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비행기에서 도착해서 공항에서 그 구급 앰뷸런스에 이제 타가지고서 밖에 안 보이는 창을 내다보지 않고 밖에 거기 누워서 갔답니다. 갤러리까지 가가지고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곧장 들어가서 거기 코요테를 한 마리를 이렇게 늑대랑 비슷한 동물이죠. 코요테를 한 마리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놔달라고 해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펠트 천하고 모자하고 지팡이 하나가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코요테하고 같이 3일 동안 산 겁니다. 코요테가 황당했겠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막 물어뜯고 했는데 이제 그 펠트 천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때쯤에는 같이 창을 내다보면서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친해진 겁니다. 그리고서 3일째 되는 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그 앰뷸런스 타고 다시 공항으로 와서 이렇게 왔답니다.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이 본 건 코요테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건물도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고 코요테만 보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랑한 그 아메리카, 그 코요테였던 거라는 뜻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아마도 뭐 추측이지만 그 요셉 보이스는 아마 그 역사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코요테나 그 늑대라고 하는 걸 악한 동물로 간주해가지고 멸종시켜버린 역사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주인은 그들 아니었는가. 사람들은 유럽인들은 그 뒤에 간 거잖아요. 그 주인들을 악한 동물이라는 다 죽여버린 이런 끔찍한 분별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미국이야? 라고 하는 이런 항의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런 그 퍼포먼스로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악한 동물이라고 하는 이 분별심 하나가 늑대 그러면 악한 동물이잖아. 이런 분별심, 거기 따라붙는 분별심이 늑대를 멸종으로까지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얼마나 강력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늑대에 대해서 뭘 알고서 한 얘기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의 바보 같은 얘기를 살인자고 병법 아니 육식동물이 남 잡아먹는 게 그게 무슨 범죄냐고요.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먹습니까?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 범죄인 줄도 모른 채 하는 범죄죠. 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에다가 남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안 맞춰지면 폭력까지 하면서 없애버리기도 하는 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땡겨놓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없애서 밀쳐내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이 탐심하고 치심, 탐심이라는 게 탐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조금 넓게 정의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 가까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내 근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둬둘 걸 꼭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잖아요. 돌이 저기 있으면 더 아름다운데 그것에다가 내 방 안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 최대한 나에 가까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가까이 놓으려는 게 탐심이거든.
진심은 최대한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 만나고 싶지 않아서 멀어지려는 거. 그래서 화나면 안 만나잖아요, 사람들. 없애버리기도 하고 심하면 죽여버리기도 하잖아. 뭐 이런 점에서 이게 진심입니다. 분노의 마음은 이런 건데 이런 그 탐심과 진심 이런 것이 작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아상. 내 생각에 맞추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내 생각이 맞는 거는 내 거 땡기고 싫은 건 저리 가 하고 밀쳐내는 이런 종류의 아상의 작용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상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하고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불교의 팔정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견, 정사유, 뭐 정행, 정업 뭐 등등 8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견인데 정견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내 견해를 올바르게 세우는 거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거 잘못 세웠다가는 다른 올바른 견해들이라고 믿는 것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견이란 무언가 내가 옳다고 믿는 견해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남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이 하는 행동이 왜 하는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만 남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만 남들에 대해서 혹은 저 사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 즉 지혜, 반야라고 부르는데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견이란 세우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분별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그 벼감록의 제일 앞에서 놓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무아를 얘기하고 아상을 버릴 것을 주장하는 불교의 교리 이런 것하고도 정확하게 잇따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